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오늘은 스탠퍼드 대학교 인생 변화 프로젝트였던 마시멜로 테스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판되었고요. 저자인 월터 미셸은 1930년대 빈에서 태어나서 58년부터 62년까지 하버드대에, 그 이후 21년 동안 스탠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월터 미셸 박사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실험 중의 하나인 마시멜로 테스트의 창안자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세계 3대 심리학자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1960년대 후반에 스탠퍼드 대학 부설 빅유아원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실험인데요. 아동기에 나타나는 만족 지연 능력, 그리고 자제력을 가능케 하는 인지 메커니즘에 대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생 매 순간 만나는 수많은 마시멜로 위기. 한때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스캔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부적절한이라는 수식어가 엄청나게 유행했다. 재임 기간 그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캔들 하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화려했던 경력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마감한 예가 한둘이 아니다.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이와 비슷한 예이고, 타이거 우즈나 랜스 암스트롱도 예상 밖의 뒷이야기가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는 자제력 또는 의지력, 즉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의 문제다. 사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자제력은 우리 일상에서도 늘 마주치게 되는 주제다. 나는 현재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났지만 내 친구 중 몇몇은 여전히 새해만 되면 금연을 결심하곤 한다. 살을 빼겠다라는 결심 역시 그 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이다. 이 말 듣고 뜨끔해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을까 싶다. 나도 자제력을 그다지 잘 발휘하는 인물이 못 된다. 제자들에게 나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진행됐느냐고 묻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날 초저녁에 시작된 작업을 가지고 말이다. 친구들과 모처럼 밥을 함께 먹을 때면 접시를 가장 빨리 비워놓고 혼자 멀뚱멀뚱 앉아있기 일쑤다. 이런 나의 참을성 부족이 어쩌면 나를 이쪽 분야 연구로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자기 통제 전략은 배워서 익힐 수 있다는 것임을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됐다. 미래의 결과를 위해 당장의 만족을 유예하는 능력은 습득 가능한 인지기술이며, 이를 익히면 당신의 새해 결심 리스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이다. 이 실험은 유아원생들에게 선택권이라는 딜레마를 안겨주고 반응을 관찰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즉시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보상, 예컨대 한 개의 마시멜로와 15분 정도 먹지 않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더 큰 보상, 2개의 마시멜로 사이에서 나름의 선택을 하도록 말이다. 우리는 먼저 마시멜로와 쿠키, 미니 프레첼, 박하사탕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를 모아놓고 가장 먹고 싶은 것을 고르게 했다. 예를 들면 에이미는 마시멜로를 선택했다. 에이미는 당장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 1개와 기다리면 먹을 수 있는 2개의 마시멜로가 나란히 놓인 테이블에 홀로 앉았다. 과자 옆에는 탁상용 종이 있었다. 에이미는 언제든 종을 울려 연구원을 부른 다음 마시멜로 1개를 먹을 수 있었고,
아니면 연구원이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앉아 기다림으로써 마시멜로 2개를 가질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후 이어진 연구다. 그 유아원생들이 기다리려고 애쓰며 취한 행동, 그리고 만족을 지연하거나 그러지 못한 방식은 뜻밖에도 그들의 미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5살 나이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 청소년기에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 차이가 보였고, 나아가 대입시험 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27살에서 32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 지수와 더 나은 자아 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다. 또한 중년에 이르러서는 중독 및 비만과 관련 있는 뇌 영역에서 명확히 다른 스캔 영상이 나타났다. 마시멜로 테스트는 진정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 그것을 훈련할 방법은 없을까? 그 능력이 항상 좋기만 한 걸까? 이 책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러한 질문들에 논리적이고도 흥미롭게 접근할 것이다. 만족을 지연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은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의 본질적인 도전 과제 중 하나였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에게도 그러했으며 의지박약에 아크라시아라는 이름을 붙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연구 주제이기도 했다. 자제력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서로 지원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공감 능력이 필수인데, 이때도 자제력이 큰 몫을 한다. 이 요소는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퇴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우며 싫어하는 직업에 갇혀 살지 않도록 삶을 이끈다. 또한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감성 지능의 기초가 된다. 마시멜로 테스트. 칠레의 한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대6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 마시멜로 테스트 절차를 기록하는 한편 아이들이 구사하는 다양한 전략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화면에 첫 번째 등장한 아이는 아이네즈였다. 진지한 표정에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랑스러운 1학년생이었다. 아이네즈는 자신이 받을 선물로 오레오 쿠키를 선택했다. 테이블 위에는 탁성용 종과 함께 스테이크 접시만한 커다란 접시 2개가 1개의 쿠키와 2개의 쿠키를 각각 담고 양쪽 끝에 놓였다. 즉각적인 선물과 유예된 보상을 둘 다 그대로 아이 앞에 남겨둔 이유는 기다리면 가질 수 있는 보상이 구체적임을 확실히 믿게 하는 한편 갈등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테이블 위에는 접시와 종 외에 다른 것이 아예 없었고, 방안 전체에도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장난감이나 재미난 물건이 전혀 없었다. 아이네즈는 선택권이 주어지자 1개가 아닌 2개의 쿠키를 얻는 데 열성을 보였다. 그 아이는 모니카가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과 종을 울리면 언제든 그녀를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아이네즈가 혼자서 모니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쿠키를 2개 갖는 것이었고, 기다리기 싫으면 언제든 종을 울리면 되는 것이었다. 모니카가 방을 나가자 아이네즈는 잠시 고뇌 어린 표정을 짓더니 점차 울상이 되어갔다. 심리적으로 몹시 불편한 듯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러다 아이는 과자 쪽으로 시선을 던지더니 깊은 생각에 빠진 듯 10여 초 동안 골똘히 바라봤다. 갑자기 아이의 손이 종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손이 종에 막 닿으려는 순간 동작을 멈췄다. 아이의 검지가 종 위를 맴돌았다.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 마치 자신을 약올리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접시와 종에서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휙 돌리고는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몹시도 재미난 어떤 일이라도 한 것처럼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아냈다. 아이의 얼굴은 자기 만족적인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 아이네즈와 공감하며 덩달아 신음하고 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나와 함께 영상을 본 모든 사람이 아이네즈의 감성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네즈는 키득거림을 멈추자마자 다시 종을 상대로 놀이를 시작했다. 이번에 검지를 종 가까이 가져다가 얼른 입술에 갖다 붙이며 방금 자신이 하려던 행동을 제지하려는 듯 "쉿, 안 돼! 라고 속삭이길 반복했다. 20여 분이 지난 후 모니카가 알아서 돌아 들어갔다. 아이네즈는 선물로 받은 쿠키 2개를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가방에 넣고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걸어나갔다. 쿠키를 집에 가져가 엄마한테 보여주며 오늘 일을 자랑할 심사였다. 엔리코는 나이에 비해 덩치가 컸으며 화려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금발의 앞머리를 눈썹 위까지 단정히 자른 잘생긴 얼굴의 그 아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엔리코는 의자를 젖혀 뒤쪽 벽에 부딪히기를 반복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한 채 체념한 듯 무료한 표정으로 시근거리며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는 모니카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의자와 벽의 충돌 실험을 하고는 쿠키 2개를 받아갔다. 블랑카는 혼자서 무언극을 하느라 바빴다. 선물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 자신에게 주의 깊게 가르치는 내용인 듯 했는데 마치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블랑카는 심지어 빈손을 코 가까이에 갖다 대며 가상의 과자를 들고 냄새를 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꿰뚫는 듯 강렬한 눈빛과 지적인 얼굴을 가진 하비에르는 신중한 과학실험처럼 보이는 무언가에 몰두하며 대기 시간을 보냈다. 완전히 집중한 표정을 유지한 채 그 아이는 종을 울리는 일 없이 얼마나 천천히 들어올리고 움직일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 같았다. 미래를 예언한다고? 마시멜로 테스트는 예언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었다. 무엇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경우 만족을 지연하게 하는지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얘기다. 우리 팀은 1982년부터 예전에 지연 연구에 참여했던 유아원생들의 부모와 교사, 지도 교수들을 수소문하여 연락 가능한 이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설문지에는 충동 제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온갖 종류의 행동 방식과 성격적 특성에 관한 질문이 담겼다. 여기에는 학업 성취도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계획 능력과 미리 생각하는 능력, 사적인 문제와 사교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과 그 유효성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또래들과는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요 같은 항목이다.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스탠퍼드 빙 유아원에 다녔던 550여 명의 아이가 마시멜로 테스트를 받았다. 우리는 이들 참여자의 표본을 추적해 최초 테스트 시점부터 대략 10년마다 한 차례씩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했다. 2010년 그들은 40대 초중반에 이르렀고 2014년 우리는 그들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고 있다. 그들의 직업과 결혼 여부, 재정 상태,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 등이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다. 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빙 유아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발휘되는 자제력과 집중력. 그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더 오래 기다린 유아원생들이 약 12년 후 청소년이 되어서는 좌절 상황에서 더 많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혹에 덜 굴복하며 더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또한 지능이 더 높고 더 자립적이며 자신감과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하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짧게 기다렸던 아이들만큼 몸과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으며 당황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미숙한 행동 방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미리 생각하고 더 많이 계획하며 동기를 부여받으면 목표를 더 잘 추구한다. 성년기에 보여준 회복력과 적응력. 그들이 25에서 30살 정도가 됐을 때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돌렸다. 유아원에서 더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은 장기 목표를 더 잘 추구하거나 도달할 수 있으며 위험한 약물을 덜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현저히 낮은 체질량 지수를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또한 더 나은 회복력과 적응력으로 대인관계 문제에 대처했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도 더 뛰어났다. 오랜 세월에 걸쳐 참여자들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빅유아원의 연구 결과가 영향의 범위와 안정성, 중요성 면에서 갈수록 놀라운 수준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뜨거운 충동 시스템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만약의 계획이란 바람직한 행동을 실행 계획으로 정해놓고 관련된 상황적 신호가 발생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연습을 통해 강화하는 방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오후 5시 종이 울리면 교과서를 읽을 거야. 크리스마스 다음날 리포트를 쓰기 시작할 거야. 디저트 메뉴 중에서도 초콜릿 케이크는 시키지 않을 거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도 무시할 거야. 이런 실행 계획은 만약의 상황이 외부 환경과 관련된 것일 때뿐 아니라 기분이나 심리 같은 내적 상태와 관련된 경우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간단하게 들리고 실제로도 간단하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행함으로써 신호가 발생할 때마다 뜨거운 충동 시스템이 반사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 것과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연계성이나 습관이 형성된다. 이런 만약의 계획이 자동화되면 노력이 필요한 통제를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뜨거운 충동 시스템이 반사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작용할 수 있도록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뜨거운 충동 시스템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원하는 대본을 자동적으로 펼쳐놓는다.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그러나 저항 계획을 뜨거운 충동 시스템에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유혹에 대한 저항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뜨거운 유혹을 접할 때 감정적 흥분과 스트레스가 증가해 뜨거운 충동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자동적인 충동 반응을 일으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뜨거운 유혹이 나타났을 때 확고히 자리 잡은 만약의 계획이 없으면 자동적인 충동 반응이 득세하기 쉽다. 하지만 만약의 계획들을 확립해 놓으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놀랍도록 다양한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전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힘든 목표까지 더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동기가 증가해야 노력도 지속된다. 여러 연구에서 학생들이 의지력을 발휘한 직후에 노력을 덜 기울이는 모습이 실제로 관찰됐다. 의지력과 과제 수행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지만
인센티브는 늘지 않을 때 학생들의 집중력과 동기가 달라진 것이다. 의지력, 근육이 고갈됐기보다는 아마도 실증이 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라는 실험 진행자의 요구에 나름대로 따를 만큼 따라주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과제에서는 5분 동안 문서에 인쇄된 알파벳 E를 줄을 그어 지우게 하고 그 다음 과제에서는 알파벳 E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그 E를 지우지 말도록 했다. 그런데 이런 지루한 과제에서도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된 경우에는 더 오래 지속됐다. 의지력을 발휘하려는 동기가 증가하면 노력도 지속되지만 동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노력도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의지력이 줄어드는 것은 자원이 고갈됐기 때문이 아니라 동기와 집중력이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력이 소모되는 일을 한 후 기진맥진한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며 결코 드문 현상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동기가 있으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때로는 더 큰 열정을 갖고 말이다.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아무도 피곤한 하루를 또는 한 주를 보낸 후라도 애인이 있는 곳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간다. 또 어떤 이들에게 피로감은 TV 앞에 앉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운동을 하러 가라는 신호가 된다. 지속해서 노력하는가 여부를 동기에 근거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기 기준, 목표가 활기차게 움직일 때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노력에 의해 에너지가 소진된다는데 포인트를 맞추지 않는다는 얘기다. 만일 어려운 과제를 지속하는 것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활력을 준다고 믿는다면 의지 피로를 막을 수 있을까? 그렇다. 힘든 과제가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활력을 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유도하면 이후의 과제에서 수행 결과가 향상된다. 예를 들어 마음속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통제하는 과제를 주고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얻는다고 믿게 사람들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후 요구된 손잡이를 3개 움켜쥐는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 나중 과제의 수행 결과가 앞에 기울였던 노력에 의해 보상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아 고갈도 일어나지 않았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연구팀은 힘든 정신활동 후에 기력이 저절로 다시 채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필요한 경험 후에도 의지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힘든 경험 후에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지력 저하를 나타냈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휴식을 해야 했다. 드웩은 대학생들을 3가지 시점에서 관찰해 보았는데 마지막 시점은 강한 자기조절이 필요한 기말고사 기간이었다. 의지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시험 기간에 훨씬 더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보였다. 몸에 나쁜 음식을 덜 먹고 해야 할 일을 덜 미뤘으며 시험을 준비할 때도 자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통제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아울러 목표를 추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능력이 불변의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생각을 뒤집기도 한다. 그것은 과자가 아니라 독약이야. 앞에서 우리는 미취학 아동들이 머릿속에 유혹을 어떻게 표상하느냐에 따라 자기 통제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아이들은 뜨거운 충동 시스템을 재평가하여 시킴으로써 유예된 과자를 기다릴 수 있었다. 20년 후 나는 나 자신의 인생에서 그 연구 결과의 의미를 갑자기 깨닫는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했다.
당시 나는 양 팔꿈치에 끔찍하게 가려운 발진이 돋아 마치 염산에 담긴 것처럼 고통스러워했다. 발진이 점점 퍼져나가고 악화되는 통에 1년을 버티다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갔고 그는 내가 일종의 만성소화 장애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처방해준 약은 발진을 잠재우는 것이었고 나는 그것을 무기한 복용해야 했다. 그는 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나는 곧 좋아졌지만 약한 정도의 발진은 집요하게 남아있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후 나는 의대 도서관에서 그 발진과 관련된 뜻밖의 내용을 발견했다. 만성소화 장애증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밀과 보리, 호밀에 든 글루텐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음식만 먹는 식이요법만이 유일한 치유법이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그 질병의 장기적이고 해로운 영향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왜 글루텐을 먹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글루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도 그걸 지속할 만한 자제력이 없으므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25년이 흐른 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만성소화 장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그들 중 많은 수가 글루텐이 없는 식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유난히 자제력이 좋아서 그 식이요법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글루텐이 자신들에게 유독하다는 사실과 소식이 그들의 할인 등식에서 보상의 가치를 바꿔놓은 것뿐이다. 초콜릿 케이크, 바게트, 파스타 등등 전에는 참을 수 없던 유혹이 갑자기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이다. 만성소화 장애증 환자는 글루텐을 함유한 어떤 것이든 단순히 맛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빠르고 분명하며 고통스러운 결과에 이른다. 이 사실은 당연히 이들을 글루텐이 없는 식단으로 훨씬 쉽게 거의 자동으로 옮겨가게 한다. 그런데 금연이나 살 빼기, 분노의 억제, 수입을 소비하지 않고 은퇴 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 같은 행동 방식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먼 미래에 있다. 또한 고통스러운 가려움이나 위통과는 달리 다분히 추상적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재평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고 미래를 현재인 듯 상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테면 암세포가 있는 폐의 X선 사진을 의사가 보여주며 나쁜 소식을 전하는 광경을 상상하는 식이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뇌의 가속성 및 행동 방식의 가변성과 관련한 이 책의 연구 결과를 놓고 당신이 보일 반응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당신 자신의 믿음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더 큰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준다. 인간 본성의 핵심은 가변적인가 아니면 불변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사다. 어떤 이들은 자제력과 의지력, 지능 등의 특질을 타고난 불변의 특성으로 인정한다. 그들은 교육적 개입으로 자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를 접하면 장기적 차이를 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 단기적 영향으로 해석한다. 타고난 자질임으로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같은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변화에 열려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DNA 제비뽑기가 아니라 스스로 공들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다.
당신은 우리의 증거를 토대로 당신의 개인적 이론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뇌의 가소성에 대한 발견에 특히 주목하기 바란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 본성이 오랜 세월 추정되어 온 바보다 훨씬 더 유연하며 변화에 열려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장차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고정적인 자질 보따리를 둘러매고 엄마 뱃속을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동력을 부여하는 기대와 목표, 가치는 물론이고 자극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형성하게 돕는다.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인생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환경은 한때 우리가 유전자만 그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결정론적일 수 있고, 유전자는 한때 우리가 환경만이 그렇다고 믿었던 것처럼 가변적일 수 있다. 카우퍼와 프랜시스가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 책의 기본 메시지는 우리가 그러한 상호작용이 펼쳐지는 방식을 부분적으로 제어하는 능동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우리가 잠재적으로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새로운 견해로 우리를 이끈다. 자제력에 관한 연구가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나는 늘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명제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떠올린다. 마음과 두뇌, 자제력에 관한 우리의 발견은 데카르트의 금원을 이렇게 바꾸고 싶게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라는 존재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느낌과 행위, 그리고 될 수 있는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